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은값이 반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분간 은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향후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이 아니라 금값이 수직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금과 은, 그리고 금리와 시장, 그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금과 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먼저 금의 수요는 절반 이상이 목걸이, 반지와 같은 장신구로 활용됩니다. 반면 은은 대표적인 산업재로 산업용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경기가 불확실할 때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은은 경기가 좋거나 좋을 것으로 예상됐을 때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때, 즉 그때 가격이 오릅니다. 우리가 금은보화라고 부르며 똑같이 귀한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 시세는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은 게 금과 은입니다. 8월 29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3부작입니다. 버스, 메트로, 워킹, 소위 BMW라고 부르죠. 거기에 마지막 시간 걷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걷기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글로벌 신발 시장 같은 경우에 매년 2% 가까운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내년 2024년에는 420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7,084억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55조 7천억 시장. 사실 참고로 최근 AI 반도체로 인해서 요즘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에 내후년에 2년 뒤에 420억 달러로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AI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 패키징 시장이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이 내년도 신발 시장, 글로벌 신발 시장보다 못한 거죠. 이야.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신발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데다가 한때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만큼 오늘은 한국의 신발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우리 박물관 가보면요. 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즐겨 신었던 신발 하면 집신인데 네. 신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아마 고무신. 네네. 네. 그런데 이 운동화로 대표되거나 구두로 대표되는 이 현대적인 의미의 신발, 이건 우리가 언제부터 신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집신이 아닌 현대적인 의미의 신발을 처음 신은 건 1919년경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고무신이 처음 조선에 소개됐을 때부터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당시에 이제 고무신은 일본 잡화점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보따리 장수들, 즉 이제 보따리 장수들이 일본 고베 등지에 있던 고무신 공장으로부터 고무신을 한국으로 수입해 온 것들을 파는 경우에서 비롯됐는데요. 1919년 8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무신 제조 회사인 대륙고무가 창립이 되고 예. 또 1922년부터 고무신을 생산합니다. 근데 대륙고무가 1922년에 만든 이 고무신을 순종을 비롯한 조선 왕실에 진상했다. 이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참고하실 거는 1910년대와 20년대, 30년대 광고는 가장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종을 비롯한 왕실의 일가가 모두 고무신을 신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예. 하지만 당시의 고무신이 최신 고급 제품이었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제품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 왕실에 진상되었고 또 왕가들이 한 번씩은 신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 같은 이야기고요. 참고로 이때 고무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무신과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구두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예. 바닥 창만 고무고 나머지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구두 모양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고무신, 고무 단화와는 모양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이 비싼 가격과 함께 구두가 그 당시 좀 낯설었거든요. 예. 낯설다 보니까 구두라는 이 외형의 낯설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입맛에는 딱 맞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크게 보급되지 못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일체형 모델인 일체형 그 고무, 단화, 그렇죠. 위가 뚫려 있는. 예, 그 일체형 고무신은 언제부터 등장한 겁니까? 192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고무신, 우리가 흔히 엿바꿔 먹었던 고무신, 그렇죠. 네, 모양으로 바꿔놓은 인물은 이병두라는 사람입니다. 이 평양에 있던 일본 자파상 내덕상회에서 사환으로 일했던 이병두는 일본 단화 고무신이 잘 팔리는 걸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이거 장사가 되겠다,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가게를 그만두고 일본 단화 고무신을 수입해 파는 이 행상일을 시작해요. 예. 근데 이 행상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고무신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고무신 인기를 끌고 돈을 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예 고무신 점포를 차려요. 그러다가 이 고무신 점포에 만족을 못하겠다. 고무신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제조. 그러면서 합니까? 일본에 가서 고무신 제조 비법을 배워와요. 예. 자기가 수입해오던 일본 거래처 공장으로 가서 나 고무신 만드는 법 좀 가르쳐줘 라고 하고 아예 한국으로 돌아와서 평양에 고무신 공장을 설립해버립니다. 근데 이 이병두라는 사람이 만든 고무신이 일본 단화 스타일의 고무신과는 달랐어요. 네. 남자 고무신은 전통적인 집신 모양, 예. 집신 모양을 번떠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과 옆은 고무고 위가 좀 뚫려 있어서 신기가 편한 네. 그런 모양이고, 여자 고무신은 앞을 좀 뾰족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맞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또 일본 고무 단화는 이 폭이 좁고 굽이 높았거든요. 예. 그리고 발등을 덮도록 돼 있었는데 이병두는 조선인들의 발폭이 좀 넓다라는 생각에 발폭을 아예 가감하게 넓혀버립니다. 네. 그리고 발폭을 가감하게 넓히고 폭이 큰 사람도 편히 신을 수 있도록 위에 덮개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굽은 또 낮추고. 네. 그래서 우리 체질과 환경에 적합한 이른바 조선식 고무신을 만들게 됐는데 네. 이런 이병두가 만든 조선식 고무신이 시쳇말로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야. 구두 모양의 일제 고무 단화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던 서민들마저 열렬히 선호하고 다니면서 잠시 선을 보였던 이 일제 고무 단화를 씨를 깡그리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고무신을 통일해버린 거죠. 이와 같이 조선식 고무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덩달아 고무신 공장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광고할 때도 과장 광고 누가 검사도 네. 못하는 상황이니 이 당시 무슨 카피라이트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랄까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이 있겠어요. 저거 괜찮네, 잘 팔리네, 그럼 바로 따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921년에 조선에 고무신 공장이 2개 있었거든요. 예. 2개 있었는데 1933년에는 72개로 늘어납니다. 다 했네요, 다. 네. 그리고 생산액 또한 이 1920년에 지금 우리 돈으로 4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4천 원 정도의 생산 금액이 나왔어요. 생산액이. 근데 1935년 되면 984만 5천 원. 지금 우리 돈으로 1조 1,814억 원에 이르는 생산 금액이 나옵니다. 불과 15년 만에 몇 배 뛴 거예요, 이게? 2,500배 이상. 2,500배요? 예. 야, 전 국민이 이제 판매 고무신 금액이 신는 거네요. 2,500배.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고무 제품의 95% 이상이 고무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무는 고무신 만드는데 다 투입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런 고무신 열풍이 197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신발 가게 가면 고무신이 한 켠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사가시는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들도 많으셨고, 덕분에 우리나라 신발 산업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의 주요한 수출 산업인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 창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하게 됐고, 또 전 세계적으로 조깅 붐이 불었던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에어로빅 열풍이 불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신발 수출국 1위로 올라서게 만드는 초석 기틀이 돼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신이 우리가 신발 산업을 효자 산업이라고 한때 불렀잖아요. 네. 그 효자 산업을 탄생시킨 효자가 바로 고무신입니다. 그렇네요. 단순히 해방 이후 외국 제품들 MOU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신발을 만드는 역량이 내재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OEM을 하더라도 예. 조선식 고무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죠. 이때 이 조선식 고무신의 대가 안 끊겼으면 지금 크록스는 사실 우리가 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고무신을 만들다가 운동화로 넘어간 건 언젠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국산 토종 운동화의 상징처럼 프로스펙스를 만드는 이제 국제 상사를 들 수 있는데, 네. 고무신을 만들다가 운동화로
넘어간 회사들이 이때부터 우후죽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제상사 같은 경우에 1947년 고무신 제조 공장이었던 국제고무가 그 시작이었는데 예. 왕자표 고무신이라고 아주 유명한 고무신을 아,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실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자꾸 왜 그러다가 그러세요? 이제 저가의 비닐 운동화. 비닐 운동화 아세요 혹시? 비닐 운동화 모릅니다. 딱딱하고 네. 그 뭐랄까 에나멜 신발이라고도 불렀는데 딱딱하고 뭐 강택이 나고 아실 것 같은데 자꾸 모르신다 그러니 어쨌든 저가의 비닐 운동화를 만들었고 1962년부터 국내 신발 기업 최초로 미국에 운동화를 수출하면서 1970년대 수출액 10억 달러를 넘겼고 또 1972년에 부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발 공장을 짓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신발 산업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화 부분에서 세계적인 신발 수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1974년에 사마가 나이키와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야. 나이키의 OEM 제작을 예.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상사가 사성공단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세웠고 글로벌 메이커들의 OEM 주문이 급등했습니다. 때문에 1970, 80년대 부산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은 나이키나 리복 같은 글로벌 운동화 메이커들과 함께 성장했고 네. 또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이에요.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던데 리복 본사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1980년대 리복이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 1등 공신이 리복 클래식이라는 에어로빅카예요. 예. 근데 이 에어로빅카를 탄생시킨 비하가 한국 부산에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리복 클래식이라고 불리우는 이걸 부산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1980년대 초에 리복이 새로운 운동화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리복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시작한 브랜드인데 예. 당시 운동화 시장은 축구는 아디다스가 지고 있고 조깅은 나이키가 꽉 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리복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타깃을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에어로빅으로 잡았어요. 아. 그리고 부산에 있던 풍령화성이라는 회사와 함께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네. 하지만 미국 내 리복 마케팅 팀이 부산에 도착해서 시제품으로 나온 운동화를 보고 기가 막혀합니다. 왜요?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돼요. 예. 만들어진 신발의 시제품의 신발이 가죽 재질이 너무 얇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얇은 걸로 만들었냐? 그래서 니네가 만들어 달라는 가죽을 썼는데 쓰라고 했던 가죽을 썼는데 라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오해가 발생했던 게 리복 본사에서는 주문하면서 예. 글로벌 가죽으로 만들어 달라.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글로벌 가죽이라는 게 약간 두툼하고 보온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예. 글로벌 가죽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 글로벌이란 단어를 당시 공장에서 글로브로 알아들었어요. 아, 얇으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글로브 장갑 가죽으로 착각해요. 네. 그러니까 글로브 가죽으로 만들려고 신발을 신기하네? 라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결국 얇은 가죽 장갑 재료로 신발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리복 입장에서 보면 재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황당한 제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했는데 오히려 자꾸 신어보니까 이게 더 가볍고 편해요. 더 좋아요. 운동하기도 더 좋고. 단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은 있죠. 근데 신발 메이커들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나이키인데 처음에 나이키가 조깅화를 내놨을 때 아디다스가 그 이전에 절대 강자였거든요. 네. 아디다스가 비웃었어요. 저렇게 잘 떨어지는 신발, 저렇게 잘 딸린 신발을 만들어서 어떡하냐. 신발은 모름지기 튼튼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따라잡아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리복도 그래 이걸로 가자라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신었던 리복 클래식이라는 제품이 됐는데 84년이 되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에어로빅 붐이 폭발적으로 불면서 85년에는 리복이 한때나마 나이키보다 우위에 서기도 합니다. 오.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도 동네마다 에어로빅 강습소가 있었거든요. 예. 이 강습소에서 리복을 가장 선호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때문에 리복을 살린 건 대한민국 부산의 풍령화성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리복 본사는 부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키나 리복 같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우리나라 신발 산업을 크게 키워줬어요. 그들이 많이 주문해줬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나 리복 같은 이 글로벌 메이커들이 사마나 풍령 같은 우리나라 부산의 신발 업계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커질 수 있었겠느냐. 그건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사마나 풍령 같은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을 생산해 줬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적인 운동화가 브랜드는 다 다르지만 결국 그 운동화를 만드는 나라는 전부 다 한국이다 할 정도였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네, 그렇게까지 잘 나가던 우리나라 신발 산업 지금은 쇠락했잖아요. 이유가 네. 뭡니까? 저가 인건비로 무장한 중국과 다른 외국의 생산 기지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세계 고급 운동화 생산 1위 국가는 대만입니다. 아, 대만이에요? 인건비 얘기해놓고 무슨 대만이 그러니까요. 나오냐라고 저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과거의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저가 비닐 운동화를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저가 비닐 운동화, 그러니까 고급 운동화가 등장하기 전에 굉장히 딱딱한 비닐 운동화를 많이 신었는데 옛날에 어린이들은 70년대, 80년대 어린이들은 주로 이 비닐 운동화를 많이 신었죠. 근데 대만이 이 저가의 비닐 운동화를 한국보다 수출을 먼저 시작해요. 네. 그래서 1970년대 미국 시장에서 한국보다 신발 수출은 대만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글로벌 메이커들의 주력 상품이 저가의 비닐 플라스틱이 아닌 고급 운동화 쪽으로 넘어가면서 대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만은 주력 제품이 저가의 비닐 플라스틱이었는데 네. 1976년 대만의 신발 생산 실적을 보면 총 생산의 84%가 플라스틱, 저가의 비닐 제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초에 대만은 저가 신발 시장, 한국은 고급 운동화 시장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고 네. 한국이 글로벌 생산 1위를 차지하고 대만은 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예. 근데 1980년대 후반 들어서 대만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합니다.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인들을 고용하고 우리 여기서 만들게요 라고 하고 글로벌 메이커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역전의 발판이 마련돼요. 네. 중국의 80년대 후반에 인건비는 정말 쌌거든요. 대한민국의 인건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 산업의 특성이, 신발은 제품 특성상 이 가죽이나 끈들이 많아서 제조 공정의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주로 수작업에 의존해야 되는데 제품 가격과 원가 절감에 값싼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과 마케팅은 자신들이 하지만 제작은 한국보다 중국에 맡기는 게 더 싸다라는 결론을 내요. 예. 그러면서 대만 기업들에게 일감을 다 넘겨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90년대 와서는 대만에게 추월당해서 대만이 고급 운동화 생산 1위의 위상을 차지했고 지금까지 그 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대만이 세계 고급 운동화 생산 1위라고 하지만 이 대만 기업들의 생산 공장은 주로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전 세계 지금 세계 신발 생산량이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235억 쪽이 추산되는데 네. 이 중에 아시아 지역이 87%, 중국이 57.5%,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을 우리가 따라잡기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여기에 지금 신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신발 생산 기지였는데 네. 최근에는 베트남에게 따라잡혔어요. 그런 상황이라 우리로서는 과거에 부산의 영화를 되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신발이라는 게 구조가 굉장히 입체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에서 끈도 달아야 되고 뭐 하는 게 많다 보니 전자동화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 과정에서 저렴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듣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신발 산업이 다시 일어나긴 힘들 것 같은데요. 현재 구도로는 쉽지 않아요. 예. 오히려 우리 신발 산업이 새로운 신기술, 4차 산업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관련 종사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반전의 가능성은 기술 혁신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현재 사실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이 신발 제작 자동화 공정에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예. 우리도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데 노력하다 보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안이 이제 스마트 슈즈라는 건데 아니 이제 스마트라는 단어가 신발에도 슈즈로 붙습니까? 가죠. 최근 일본의 스타트업인 아시라스라는 회사가 예. 시각 장애인용 신발을 만들었거든요. 예. 신발이 길 안내 기능을 해줘요. 아. 안내견이 필요 없습니다. 또 미국의 로봇 엔지니어링 스타트업인 시프트 로보틱스는 사람이 이 신발을 신으면 걷는 속도가 250% 이상 향상될 수 있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스마트 신발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청소년들 척추 측만증을 비롯해서 치매 노인들에게 NFC 태그를 달아주는 신발 등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기능을 단 신발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성공한다면 스마트 슈즈 시대에 대한민국의 신발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슈즈는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축구입니다. 아, 축구요. 예. 네. 2002년 월드컵부터 요즘에는 뭐 축구하면 대명사가 이제 손흥민 선수일 것 같은데 뭐 이 키워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축구 좋아하는 분도 뭐 정말 많고 특히 남자분들은 학교나 군대에서 다들 해봤으니까 해본 분도 많은 인기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축구가 그냥 스포츠를 떠나서 경제에서 차지한 위상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쇼라는 키워드를 다루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국 투어가 미국 경기를 살리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전해드렸는데 네, 기억납니다. 네, 축구는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음. 도시에서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정도다 하는데 오늘은 축구 경제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축구가 워낙 큰 스포츠 시장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축구가 도시의 운명을 바꾼다? 이건 무슨 소리죠? 지금 세계가 축구를 다시 주목한 이유가 바로 메시 덕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죠.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했고 드디어 메시가 우승컵을 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뉴스가 됐죠. 메시가 그래서 역사에 남을 활약을 했다. 그래서 고트 뭐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 이렇게 반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다들 주목한 게 메시가 그럼 어느 팀으로 또 갈까 이거였는데 커리어 후반부에 접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심이 모였는데 더 화제가 됐던 건 메시가 축구 선진국인 유럽이나 뭐 오일머니로 스타를 쓸어담고 있는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축구 팬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미국은 자타공인 야구의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국력에 비하면 특히나 미국 축구팀은 성적도 좀 부진한 편이고 국력에 비하면 프로리그의 규모도 작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메시가 미국 그 중에서도 리그 순위가 만년 하위권인 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선택이 축구 산업과 경제의 향방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외신 봤거든요. 메시가 미국 팀,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팀에 간 걸 딱 보고 아니 메시가 왜 조기 축구 팀에서 뛰려고 하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뭐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을 처음 들어봤고 그냥 순위도 너무 낮다고 하길래 맞아요. 좀 쉬러 갔나? 예, 플로리다에 저도요. 그런 예.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일에 이 팀이 사고를 쳤는데 예. 미국의 리그스컵이라는 그 축구 대회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꼴찌였다가요? 꼴찌였는데요. 와. 이 팀이 최근까지 꼴찌였는데 메시가 무려 7경기 10골을 넣으면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메시라는 선수는 제가 이 팀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워낙 전 세계 탑 클래스잖아요. 메시 입장에서는 여긴 조기 축구일 것 같아서.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쉬러 간 줄 알았는데 너무 열심히 뛰어다닌 데다가 우승을 했다. 이거는 꼭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스타가 등장해서 꼴찌팀을 우승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때 지금은 X로 이름이 바뀐 트위터의 전체 트렌드 1위가 이 사건이었습니다. 아. 메시. 예.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때 아닌 축구 열풍이 불고 있는데 마이애미 팬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에 모두가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인터 마이애미 이제 관람하는 티켓 가격이 이전에는 한 $30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요즘은 리셀 가격,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이 $300를 훌쩍 넘었고 티켓 가격만 10배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터 마이애미 홈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 홈 원정 다 똑같은데 뉴욕에서 치러진 경기에서는 티켓 값이 $1,700, 그러니까 우리 돈 200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티켓 값이 수십 배 뛸 만큼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 돈을 펑펑 쓰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인기를 끌면 진짜 메시 보러 멀리서 오는 사람도 많아졌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게 마이애미가 미국 내에서도 꽤 인기 있는 휴양지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관광객이 한 1,700만 명가량이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메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 덕분에 한 10% 정도 방문객이 늘 것 같다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대략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더 마이애미로 찾아올 거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당연히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러니까 산업분석업체 룩소놈이라는 데서는 방문객 증가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더 나올 지출이 한 5천억 원 정도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이나 관광 수요가 늘면서 일자리도 한 12,000개 정도 생길 거다 보고 있거든요. 이야. 지금 한국에 직원 수가 10,000명이 넘는 기업이 찾아보니까 28곳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산 그룹의 직원 수보다 많은 일자리가 메시의 활약 덕분에 이 지역에서만 생겨난 겁니다. 네, 이제 무슨 말씀하신 건지 이해했습니다. 이 메시 또 어떻게 보면 축구가 지역 경제 자체를 살렸다라는 말이 나올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투어를 하는 도시를 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투어가 끝나고 나면은 그 도시에서 다시 돌아가겠죠. 관광객들이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끝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구가 정말 강한 이유는 지역에 연고를 둔 팀이기 때문이에요. 인터 마이애미는 앞으로 인터 마이애미니까 마이애미를 떠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메시가 이 팀을 떠나지 않는 한 마이애미는 메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투어랑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니까 부동산까지 들썩들썩합니다. 아, 그냥 어떤 자산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메시가 이 지역에 있으면 앞으로도 관광객은 계속 오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는 건데 한 대학 연구에서는 마이애미 지역의 땅값이 한 5% 정도 오를 거다 전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산 상승 효과를 생각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딱 예상이 되는 게 경기장도 더 크고 멋있게 지어야 될 거고 그 주변에 이제 더 훈련 시설도 확장하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묵을 만한 숙박업소들도 더 개편을 하면서 지역의 인프라 자체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시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 돈이 자꾸 몰리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기업들도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당연히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메시 경기를 앞두고선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 경기를 모두 다 봐라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예. 그럼 팀 쿡이 애플 CEO인데 왜 올렸을까? 축구 팬인가요? 축구 팬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 처음엔. 예. 근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의아한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축구 리그 MLS라고 하는데 이 경기의 독점 중계권을 애플 TV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메시의 활약을 보려면 애플 TV에서 이 중계권을 구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애플이 메시의 활약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기대한 게 통했죠. 기존에는 이 MLS 시청권 구독자가 한 7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최근에는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스포츠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요즘은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이게 돈이 되는 게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스포츠 중계 최강자인 ESPN이라는 채널 자체를 애플이 살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구의 경제 효과가 확실히 확인이 된 거죠. 예. 이게 뭐 진짜 축구 하나 때문에 지역 경제,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 이런 게 모두 다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일단 가져온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준 넘어섰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예. 지금 전 세계가 OTT 대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국내 OTT 대 넷플릭스 뭐 이런 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는 더 경쟁 치열한데 축구가 이 경쟁에서의 킬러 콘텐츠로 등장을 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요. 쿠팡이 쿠팡 플레이라는 OTT를 서비스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일부 예능 프로그램이 유명한 OTT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해외 축구를 중계하기 시작하면서 구독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나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유럽 강팀을 국내로 초청해서 경기를 열고 이거를 단독 중계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쟁,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OTT 경쟁에서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예. 축구가 그냥 경기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세계의 OTT 대전까지 향방을 가르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는 축구를 그냥 보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응원할 때 그 팀 유니폼 입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상품도 많이 팔리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또 다른 파급 효과가 굿즈랑 용품 판매인데 예. 지금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는 메시가 사진을 보면 아디다스라는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MLS에 관련된 상품 판매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또 파나틱스라는 회사는 그 다양한 스포츠 굿즈를 만들어 파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당연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미국 시장에서 메시라는 단비가 내렸으니까 시장이 얼마나 늘었을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메시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 이 마이애미라는 곳을 왜 갔을까?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연봉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일 거다 네. 예상을 하는데 왜 갔나고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예. 방금 말씀드린 애플, 인터 마이애미에 여기다가 이제 MLS 굿즈까지 예. 이거의 판매 수익을 메시가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도 좋고 이런 기업들도 좋고 경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메시라는 선수 하나 때문에 미국의 축구 산업, 축구 자체에 대한 어떤 퀄리티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파급이 클 거라고 보는데 예. 지금은 유럽 하면 축구, 미국은 야구 이렇게 양분돼 있고 그냥 축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메시는 앞으로 여기서 계속 축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을 아예 받는 형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미국에서는 다들 돈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기업도 구단도 축구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지금은 유럽의 빅네임이라고 부르는 유명 선수들을 미국이 실제로 영입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이 경제력에서 유럽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유럽의 독주 체제가 미국으로 아예 넘어가고 미국이 스포츠, 관광,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구도를 축구를 통해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겁니다. 네. 요즘 축구 시장을 보면요. 저희 어렸을 때와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검증받은 역량 있는 선수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유럽 리그로 가서 이탈리아든 영국이든 어디든 가서 거기서 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전 세계 가장 탑 리거들이 전부 유럽이 아니라 미국 좀 전에 메시도 그렇지만 이제는 사우디 같은 데를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사우디를 가는 게 커리어가 다 끝나고 나서 맞아요. 마지막에 돈을 은퇴하기 좀 전에. 번다. 예. 이런 시각이 많았죠. 근데 메시가 지금 그 선택을 한 이후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호날두 선수입니다. 예. 호날두 선수가 월드컵 끝나고 사우디의 제안을 받아서 알 나스르라는 팀으로 갔는데 역시나 유럽이 아닌 사우디를 선택한 큰 부분은 돈입니다. 예. 연봉이 2억 유로인데 이게 이적할 당시 현역 최고 연봉이었거든요. 호날두뿐만 아니라 지금 네이마르, 벤제마 같이 이름이 알려진 선수는 다 사우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는 지금 최고의 스타인 음바페 선수에게 연봉 1조 원을 제안했거든요. 물론 음바페 선수는 거절을 했는데 예.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돈으로 세계 네임드 선수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우디가 왜 이렇게 축구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이 워낙 많아서 이 정도 써도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석유 이후를 대비하려고 스포츠에 투자한다. 이건 워낙 유명하죠. 근데 왜 그 중에서도 축구냐 할 수 있는데 축구가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 축구의 세계 팬이 한 35억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등이 의외의 스포츠인 크리켓입니다. 아. 이게 인도의 영향이 크겠죠. 예. 그런데 뒤에 다른 스포츠는 축구랑 비교하면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피파 가입국이 UN 가입국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선 최고의 스포츠는 뭐냐? 축구다. 축구네요. 그렇죠. 지금 사우디는 세계의 사람을 돈을 활용해서 끌어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가 세계의 한 가운데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관광 중심지로 떴잖아요. 네. 사우디는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 그럼 사람을 또 모아야 되는데 그 킬러 컨텐츠가 축구다. 축구군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미디어의 영향도 큰데요. 지금은 세계인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충분히 쉬워졌어요. 네. 그럼 거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축구. 그러면 축구 스타들에게 요즘 뭘 제안하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다가 자기 사진을 사우디에서의 사진을 올려주면 장당 수십억씩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라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사우디를 중심지로 만들려는 겁니다. 네.
뭐 외국에는 이렇게 축구 선수들을 자체 컨텐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아주 고액으로 영입해서 뭔가 일을 도모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아예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분들을 데리고 뭔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데 모두 돈이 쏠리고 있고 돈을 만약에 이목을 끌게 되면 돈이 된다. 이런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팝도 축구처럼 충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론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도 뭔가 이런 관심 경제, 관심을 끄는 경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역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경제가 워낙 발달하니까 미디어나 콘텐츠로 사람의 눈길을 끊으면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연다. 이게 훨씬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방탄소년, 아니 그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수준이지만 예. 이게 사실 규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중견 건설사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하지만 그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이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BTS를 보러 외국인들이 오고 한국의 콘텐츠가 또 팔리고 세계의 눈길이 우리나라로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힙합의 잠재력, 콘텐츠의 파워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축구가 예전에는 그냥 뭐 스포츠 혹은 조금 뭐 편하게 말하면 공놀이 이렇게 쉽게 봤었지만 이제는 콘텐츠라는 관점으로 보고 이런 킬러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도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축구라는 것도 단순히 스포츠라고 보는 게 아니라 컨텐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제이워크의 사랑한다 외쳐요입니다. 오늘 운동화, 축구 등 걷는 것과 관련된 내용 배웠죠? 그래서 워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가수를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